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이었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324명으로 주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내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가 되는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을 하루 앞두고 수도권 밖으로 여름 휴가를 떠나는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어린이집도 갑자기 휴원에 들어가면서 맞벌이 부부의 돌봄 대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본 경선에 추미애,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김두관 후보가 진출했습니다. 최종 후보를 뽑는 향후 2달간의 본 경선 집중 분석합니다.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네거티브 대응을 위한 변호인단 증언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처가와 관련한 의혹 제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스A 조수빈입니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또 1,300명을 넘었습니다. 주말 기준으로 역대 최다 확진자입니다. 평일보다 검사 수가 줄었는데도 확진자는 평일 수준, 실제 감염자는 더 많다는 뜻이겠죠. 수도권에서 폭증한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는 추세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어디서 어떻게 걸렸는지 방역당국도 추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먼저 박정석 기자입니다. 소나기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려면 30분 넘게 기다려야 합니다. 지금 시각이 오후 2시입니다.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324명입니다. 주말이라 검사 건수가 평소보다 절반가량 줄었는데도 확진자 수는 사흘째 1,300명대를 이어가 주말 중 역대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발 확산세가 비수도권까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비수도권 지역 발생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섰는데 지난 1월 4일 3차 대유행 때 이후 188일 만입니다. 전체 확진자 중 비수도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오늘 25%에 달했습니다. 특히 수도권과 가까운 충청권에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이외의 지역도 결코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이 상당수여서 감염 고리를 끊어내기 어렵다는 점도 확진자 확산을 우려하는 요인입니다. 최근 2주간 발생한 확진자 12,000여 명 가운데 30%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최고치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의 확산세도 가파릅니다. 정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경우 지난주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변이보다 2배 이상 많이 검출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가장 급한 물은 서울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509명, 토요일 기준 역대 최다였는데요. 특히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시작된 확진자만 100명을 넘습니다. 특히 강남 사는 분들 불안감이 심합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1명으로 닷새 연속 5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의 확산세가 두드러집니다. 지난 4일 식품관 직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임시 휴점을 이어가고 있는 강남구의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은 엿새 만에 110명이 관련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사를 받은 570여 명이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어 추가로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불안감을 드러냅니다. 주변에 현대백화점에서 코로나가 많이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체감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도 그것 때문에 확진자 검사를 한번 받아야 되나 생각했던 적도 있고. 돌아다니지도 못하니까 좀 그런 갑갑한데 그래도 사람이 너무 많이 일단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집에만 있으려고 노력 중이죠. 서울 전역의 산발적인 확산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지하 1층 슈퍼매장 근무자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하 1층이 폐쇄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지난 7일에서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계산대에서 근무했고 해당 지점은 내일까지 영업을 중단합니다. 청장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일상 속의 작은 접촉을 통해 유행이 계속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서울 잠실과 고척에서 열릴 예정이던 야구 경기는 지난 9일부터 3일째 취소됐습니다. NC와 두산 선수단에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겁니다.
KBO는 내일 대책회의를 열고 경기 중단 여부 등을 논의합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거리 두기가 풀릴 줄 알았는데 4단계로 올리겠다는 금요일 발표가 기습을 당한 느낌이셨을 겁니다. 몇 명이 몇 시까지 어떻게 모일 수 있느냐 담당 공무원한테 문의를 해봐도요. 위에서 들은 게 없다는 답변이 많죠. 주말 내내 답답함에 애만 태웁니다. 허욱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몇 명까지 예약을 받을 수 있는지 공무원에게 물어봤지만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백신 맞은 사람도 그 인원에 추가하는 건 안 되고. 예. 6세 미만도 인원으로 치고. 그게 이제 애매한 거죠, 6세 미만이죠. 지금까지 이제 더 파악이 돼도 됐잖아요. 그건 또 명확하게 언급이 없었어요. 거듭되는 거리두기 지침 변경에 공무원들의 설명도 오락가락입니다. 식계가족은 지금 원래 8인이었는데 그건 4인까지 된다는 거죠? 그거는 수치나 숫자는 아직 안 나왔어요. 지금 4인까지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4인까지 되는 건지 5인까지 되는 건지 요 숫자도 안 내려온 거죠.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는 내일부터는 직계가족 예외 없이 오후 6시 이전엔 4명,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같이 사는 가족만 밖에서 모일 때 인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인원 제한 기준을 위반한 개인은 10만 원, 영업장도 단속에 걸리면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식당과 카페는 지금처럼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지만 그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단란주점, 클럽 등 일부 유흥업소는 영업이 전면 금지됩니다. 택시도 오후 6시가 넘으면 택시기사를 제외하고 2명까지만 탈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49명 이하로 친족만 참석 가능하고 집안 재산은 직계가족이더라도 동거가족을 제외하면 2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분위기가 느슨해지면서 여행 계획을 잡았던 분들도 많으시죠. 오늘 김포공항 모습인데요. 4단계로 가기 직전 수도권을 빠져나가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김지혁 기자입니다. 여행 가방을 끌고 움직이는 시민들. 공항은 아침부터 전국 각지로 떠나는 여행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여행객들이 몰리면서 보안 검색대로 들어가는 줄이 길게 늘어섰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예고했을 때 예약했던 일정을 미처 취소하지 못한 여행객이 많습니다. 취소 수수료 같은 것도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해서 많은 고민 끝에 그래도 그냥 조심해서 다녀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에. 감염 걱정에 숙소에 주로 머무르겠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3박 4일 정도로 일정을 줄여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숙소 안에서 그냥 쉬는 걸로 일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수도권에 비해 지방 여행이 차라리 안전할 거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아무래도 서울보다는 제주도가 좀 코로나 그것 때문에 좀 안전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가게 되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수도권보다 방역 지침이 느슨한 비수도권 관광지로 몰렸습니다. 내일 하기잖아요. 마지막 여행을 느낀 것 같습니다. 숨조심하는 분위기가 아무래도. 이번 주말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방문자는 8만 2천 명. 지난 주말보다 2만 2천 명 늘었습니다. 해수욕장 상인들은 손님들이 늘은 건 반갑지만 확진자가 오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영업이 좀 잘 돼도 사람들이 많으면 걱정이고 사람이 많이 안 와도 걱정이긴 한데 그래도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장사를 열심히 해야죠.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세가 휴가철과 겹치면서 비수도권 관광지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요즘 서울 강남에서는요, 유흥업소들이 메뚜기 영업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단위로 업장만 빌려서 이 메뚜기처럼 여기저기 옮겨 다닌다는 건데요. 당연히 방역 지침 위반입니다. 그런데요, 보통 업장을 월세 계약을 하는데 이런 기형적인 영업은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김호영 기자가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소방관이 굳게 잠긴 출입문을 도구를 이용해 강제로 엽니다. 방마다 남자 손님과 여성 접객원이 가득합니다.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된 장소인데 새벽까지 유흥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일반 음식점에서 접객 개인의 형사처벌 받습니다.
이곳은 일주일 전에도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적발된 업소는 이번에 걸린 유흥주점과는 다른 업소였습니다. 일주일 전 단속된 유흥주점이 가게를 빼자 같은 장소를 다른 유흥주점이 일세로 빌려 다시 불법 영업을 해왔습니다. 이들에게 세를 준 사람은 지난해 12월 유흥영업을 하다가 적발돼 영업허가가 취소된 일반 음식점 사장이었습니다. 적발된 유흥주점 출입문엔 세금 독촉장도 붙어 있는데요. 평소엔 출입문도 잠궈놓고 영업 중인 걸 감췄습니다. 유흥업계에선 4차 대유행으로 영업규제 완화가 무산되자 유흥업소들이 수시로 업장을 바꾸는 이른바 메뚜기 영업에 나서고 있다고 말합니다. 7월달 초에 다 오픈해주려는 걸로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어쩔 수 없는 궁예지책으로 선택. 단속 손길이 잘 미치지 않는 노래방이나 일반 음식점을 단기 임대해 유흥업소로 쓴다는 겁니다. 테이블랑 대당 10만 원에서 방 5개 정도 기준으로 50만 원 정도 일세를 주고 진행을 하죠. 경찰은 적발된 유흥업소 관계자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세를 준 음식점 사장이 불법 영업 사실을 알았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사실 저도 지금 아무렇지 않은 척 방송하고 있지만 이번 주가 두렵습니다.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 특히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라면 더 그러시죠. 내일부터 어린이집은 휴원을 하고요. 학교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합니다. 긴급교육 또 돌봄 교육도 혼자 남을 아이 눈치가 보입니다. 도대체 이게 몇 번째인가? 이민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수도권 어린이집이 휴원합니다. 국공립과 민간, 직장 어린이집 등 17,000여 곳이 대상입니다. 당장 내일부터 오는 25일까지 2주간 휴원인데 4단계가 지속되면 휴원도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들은 당장 아이 맡길 곳 찾기에 마음이 바쁩니다. 맡길 데도 없고 대책이 없이 사실은 그냥 알아서 가정에서 버티라는 건데 회사에서 뭐 휴가를 2주씩 주는 것도 아니고. 맡길 곳이 없으면 긴급 보육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가급적 이용을 최소화하라는 게 정부 방침. 수도권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부모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경기와 인천 지역 학교는 내일부터, 서울의 학교들은 사흘 뒤부터 전면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교육당국은 돌봄 공백 최소화를 약속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긴급 돌봄에 준하는 초등 돌봄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들은 학교에 돌봄 신청하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고 말합니다. 돌봄 교실을 신청을 하면은 저희 아이밖에 신청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맡길 수가 없죠. 코로나19 유행 때마다 반복되는 휴원과 비대면 수업에 부모들은 지쳐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를 뽑는 컷오프 결과가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양승조 충남지사 또 최문순 강원지사를 빼고 최종 후보 6명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대선 경선을 오디션 프로그램처럼 운영하겠다고 하죠. 이른바 슈퍼위크라고 하는데 어떤 방식인지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본경선 무대에 진출할 최종 후보 6명이 확정됐습니다. 9명이 예비 후보자 중에서 총 6분의 당선인을 기호 순으로 다음과 같이 발표하겠습니다. 기호 1번 추미애, 기호 3번 이재명, 기호 4번 정세균, 기호 5번 이낙연, 기호 6번 박용진, 기호 9번 김두관. 지난 9일부터 오늘 오후 3시까지 사흘간 국민과 당원 각각 50%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다만 후보별 득표율이나 순위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컷오프를 통과한 추미애,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김두관 후보는 다음 달 7일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본경선 일정에 돌입하게 됩니다.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결과는 지역별로 투표일 당일 공개됩니다. 하지만 국민과 일반 당원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흥행을 위해 일정 기간 모아뒀다 3차례에 나눠 발표됩니다. 경선이 역대급 흥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시작한 1차 선거인단 모집에 현재 오늘 17시 기준 72만 4,57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초반 대세가 판가름 나게 될 다음 달 15일 1차 국민과 일반 당원 투표 결과 발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9월 5일 서울 지역 순회 경선에서 최종 후보 1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
만약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를 실시해 늦어도 9월 10일 전 민주당의 대선 후보를 확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네, 방금 보신 민주당 대선 후보를 뽑는 본경선이 컷오프 결과를 두고요.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치부의 최선 기자가 나왔습니다. 자, 최 기자, 사실 저희가 6명이 어느 정도일지 대충 예상은 했었고요. 사실 궁금한 거는 순위라든지 어떤 점수를 받았는지가 궁금한데 이게 공개가 안 됐어요. 네, 순위가 참 궁금하셨을 텐데 6명 명단만 개별적으로 통보했을 뿐 순위나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후보 대리인들에게 결과 봉투가 전달됐는데요. 그 안에는 통과 또는 탈락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예. 득표율이나 순위를 공개할 경우 본경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인데요. 예비경선이 끝났으니 백지에서 다시 본경선을 해라,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만 모르는 게 아니라 당사자들도 지금 결과를 정확하게는 모르는군요. 가장 궁금한 건요.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랑 이낙연 전 대표가 1위와 1위를 다투지 않았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추정이라도 해볼 수 없을까요? 일단 각 후보 측은 서로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사 측은 대세론이 이어질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요. 컷오프된 후보 중에 최소 1명이 이 지사를 지원할 가능성이 있고 향후 경선 과정에서 이 지사로 단일화가 진행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이번 예비 경선 결과가 이 지사와 2강 체제로 형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윤영찬 의원은 TV토론 등을 보면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던 사람들의 불안감이 상당히 증폭했다면서 네. 이낙연 전 대표의 대역전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후원금을 두고도 누가 더 많이 모금을 했느냐 계속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당장 오늘부터 이낙연 전 대표가 맹추격전에 나섰는데요. 우선 그 이낙연 전 대표 측이 공략하는 층이 젊은 여성이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젊은 여성층을 이 지사의 취약 지지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 오늘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예방해 여성의 삶의 전반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시도록 법과 제도를 개선해 가겠습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남성의 지지율은 17%포인트 벌어졌지만 예. 여성의 경우에는 박빙 경쟁입니다. 이 지사도 의식한 걸까요?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서울대에서 숨진 여성 청소노동자 이모 씨 유족을 면담한 자리에서 네. 논문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위로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감성적인 모습이 여성층에게 더 어필할 거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런 민주당 경선에 이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보수층이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른바 보수층의 역선택, 이건 뭡니까? 네, 민주당 본경선을 위한 선거인단 1차 모집이 오늘 밤 9시에 종료되는데요. 여기에 야당 지지층이 참여하는 보수의 역선택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상대당인 민주당 선거인단 신청 인증샷을 SNS에 올리면서 논란이 된 건데요. 예. 김 의원은 이재명 후보에게는 손이 가지 않는다. 추미애 후보에게 마음이 간다면서 모두 신청해서 정권 교체에 힘을 보태달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센 상대니까 상대적으로 약한 추미애 전 장관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뽑힐 수 있게 민주당 선거인단으로 참여해 추정 장관에게 투표하라는 건데요. 예. 즉각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상대에 대한 기본 예의조차 없는 사람이라며 그 정도로 자신이 없느냐고 몰아붙였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민주당 후보를 만들려는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예. 김재원 최고위원이 민주당 선거인단 됐다는 게 아니고 일단 신청을 했다는 얘기고요. 자, 역선택을 해도 자신 있다 왜 화를 내느냐 이렇게 맞받아치기도 했는데요. 이 지사 측이 야권이 입맛에 맞는 민주당 후보를 만들려고 한다라고 표현한 게 좀 인상적인데 이거 일종의 교란 작전이라고 해야 될까? 어떻게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지는 걸까요? 네,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를 보면 대답이 가능한데요. 예. 양자 대결로만 따져볼 때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상대로는 이재명 지사가 이낙연 전 대표보다 까다롭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자 대결에서 윤 전 총장은 이 지사에게 33% 대 43%로 10%포인트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예. 반대로 이 전 대표로 상대가 바뀌면 양쪽 모두 36%로 박빙 대결이 펼쳐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역선택 논란은 일부 SNS상에서만 번지고 있을 뿐 실제 민주당 경선에 얼만큼 영향을 줄지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선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야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MBC 기자가 경찰을 사칭한 것을 계기로 윤석열 전 총장이 네거티브 공세에 강경 대응하기로 전략을 세웠습니다. 채널A 측에 이런 식의 취재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또 다른 의혹에도 대응할 변호인단 증언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처가와 관련한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내 김건희 씨의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사칭한 MBC 기자 2명 등을 경찰에 고발한 가운데 앞으로도 필요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은 채널A와 만나 개인 문제를 넘어서서 이런 식의 취재는 묵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변호인단 충원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 장모를 변호하는 송경식 변호사는 여러 의혹을 정리하고 고발 대상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에 변호인단 증언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과거 공직에 있던 때와 달리 대선 출마를 선언한 만큼 의혹 제기에는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됩니다. 어떤 출처불명의 또 아무 근거 없는 일방적인 마타도를 시중에 막 유포를 한다든가 하면은 이거는 국민들께서 다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온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을 만나며 반문 진영 면담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만남 이후에는 주거 안정과 집값 잡기는 정부 의지만 있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시사를 받았다며 애둘러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여랑야랑 오늘은 이다혜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네,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 짐작이 가는데 이재명 경기지사를 둘러싸고 또 이것 공방이 벌어졌어요. 네, 바지 공방입니다. 예. 지난주에는 시끄러웠던 바지 공방이 이번에는 영상 하나로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지사 측 가짜뉴스 대책단 SNS에 이런 말 남겼습니다. 네. 이 후보가 온 매무새를 정리하는 장면이 부정적인 표현과 함께 유포됐다고 밝혔는데요. 악의적 편집, 허위사실 같은 표현을 쓰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사 측이 문제 삼은 장면 저도 정지된 거 봤을 때는 깜짝 놀랐는데 좀 오해가 있었죠? 네, 직접 한번 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지 안에 손을 넣는 게 아니라 셔츠를 정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민주당 예비경선 후보였던 양승조 충남지사 유튜브 영상에 나온 장면인데요. 네, 처음 영상을 올린 건 양승조 지사 측인데요. 네. 논란이 커진 것은 일부 누리꾼들이 그 장면을 부각해 만든 영상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입니다. 이 지사 측이 캡처해 올린 한 누리꾼의 SNS 글을 보면요. 네. 이 지사의 여배우 스캔들을 연상시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이런 반응을 의도한 거라면서 예. 이 지사 측이 발끈한 걸로 보입니다. 자, 우연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양 지사 유튜브 내용 그 소개 사진에는 논란의 장면이 담겨 있더라고요. 어쨌든 바지 논쟁이 계속 이어지는 분위기죠. 네, 이 4차례 민주당 예비경선 토론에서 바지만 기억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제가 혹시 바지 한번 더 내릴까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제가 지나쳤던 것 같습니다. 네, 사과드립니다. 네, 그리고 다시는 안 하실 거죠? 할 필요가 없겠지요. 설마 저한테 또 물어보겠습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지사 측은 그 결과적으로 먼저 바지 얘기를 다시 이슈화한 꼴이 됐거든요. 네, 이낙연 전 대표 측 관계자는 SNS에 몸가짐에 주의하겠다, 이러면 끝날 일이라면서 이 지사 측 대응을 비판했는데요. 정작 영상을 올린 양승조 지사가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 측과 공방을 벌이는 분위기입니다. 예,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본인 등판, 누굴 말하는 겁니까? 네, 잠재적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얘기입니다. 네. 최 전 원장은 정치 참여 선언해서 곧 출마 선언도 할 걸로 보이고요. 김 전 부총리는 정치하겠다, 안 하겠다, 아직 명확한 답은 안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각각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관련해서 현 정부와 각을 세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장이 심한 감사는 제가 재임한 동안에 처음입니다. 자료 섭취는 물론이고 와서 사실대로 얘기 안 합니다. 시장의 수용성이라든지 뭐 이런 측면에서 수정과 보완을 필요한 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롭게도 정부가 대선 주자들을 키웠다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인데요. 최 전 원장 어제 부친 발인식을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 정도부터 정치 행보를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네, 부친이 남긴 유언이 이 빠른 행보를 결심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을 밝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육성으로는 저에게 소신껏 하라. 네, 최 전 원장 측근 인사는요, 다음 주부터 대선 준비를 위한 캠프 구성을 논의하고 국민의힘과도 만날 거라고 했습니다. 이 조문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하는 과정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는 직접 통화할 걸로 전해졌습니다. 네, 당 핵심 관계자는 최 전 원장이 당장 입당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참모를 추천하는 등 캠프 구성을 돕겠다고 했거든요. 예. 이 국민의힘과는 어느 정도 정치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김동연 전 부총리도 있잖아요. 곧 책을 출간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책 제목은 대한민국 금기 깨기로 19일에 출간될 예정입니다. 승자 독식 구조가 아닌 공평한 기회가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게 핵심 메시지라고 하는데요. 예. 이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대선 주자들이 이런 문제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기계에 끼어 사망한 고 김용균 씨, 또 평택항에서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했던 고 이선호 씨, 모두 협력업체 비정규직, 안전 사각지대에 있었죠. 어제는 40대 가장이 시멘트 공장 기계에 끼어서 숨졌습니다. 또 협력업체 직원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없었다고 유족들은 주장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완성된 시멘트 포대를 비닐로 포장하는 작업장입니다. 10단이 쌓아야 완성인데 3단에서 작업이 멈췄습니다. 오른쪽에는 구급차가 보입니다. 어제 오후 2시 50분 충남 공주에 있는 한일 시멘트 공장. 시멘트 포장 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 41살 원모 씨가 숨졌습니다. 하늘 보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였어요. 의식도 없고요. 좀 시간이 돼서 수명이 좀 많았어요. 이 포장은 3명이 함조로 작업합니다. 시멘트를 옮기는 기중기 담당 1명, 나머지 둘은 기계에서 포장 작업을 합니다. 사고 당시 원 씨는 갑자기 멈춘 공장 설비를 확인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작동되면서 2톤짜리 기중기추가 원 씨를 덮친 겁니다. 중간에 이제 뭔가 트러블이 있어서 이제 멈춘 거예요. 기계에서 덮치더라고요. 이제 보고 있는 와중에. 기중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멈추는 자동 잠금 장치가 있고 이 장치를 풀어야 다시 작동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족들은 인재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원 씨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중기가 작동됐다는 겁니다. 산업 현장에 일을 할 때 최소한의 사람들의 안전장치라든가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함께 작업 중이던 협력업체의 동료 근로자 2명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70명 넘게 투숙한 펜션에서 한밤중에 큰 불이 났습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하다가 한 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사건 사고 공태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습니다. 화염으로 뒤덮인 건물뼈대는 숫덩이처럼 변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46분쯤 충남 보령의 펜션에 큰 불이 나 투숙객 71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75살 투숙객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펜션은 목조 건물이라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이웃 숙박업소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인근 소방서의 장비와 인력까지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불은 2시간 반 만에 잡혔지만 펜션 4개 동이 모두 탔습니다. 투숙객들은 부탄가스 폭발음을 듣고 대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많이 놀랐어요. 저희 집이 바로 옆집이라 유리도 다 깨지고 헐헐 타고 그랬으니까 직원들이 다 다니면서 다 깨워가지고 대피시키고. 소방과 경찰은 부탄가스 폭발이 발화 원인이었는지 조사 중입니다. 흰색 승용차가 크레인에 끌려 올라옵니다. 어젯밤 8시 55분쯤 경남 사천에서 해안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바다에 빠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발견 당시 사고 차량은 수심 1m 남짓한 바다에 잠겨 있었습니다. 차에 타고 있던 남성 2명이 구조됐고 이 중 의식이 없던 1명은 병원 이송 중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어제 오후 충남 보령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하던 50대 남녀가 60m 상공에서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패러글라이더가 엔진 고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갖 자산이 다 폭등해서요. 돈이 아니다. 화폐 가치 폭락을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만 이 베네수엘라에 비하면 약과입니다. 여기는 지금 숨만 쉬어도 물가가 오릅니다. 2%만 넘어도 걱정인 물가 상승률이 수만 %. 이 돈을 찍어낼 돈이 없어서 지폐에 적힌 0을 100만 개씩 빼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이 세계 원유 매장량 1위 국가를 가난의 극단으로 내몰았을까? 세계를 보다 해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강은하 기자입니다. 탱크들이 줄줄이 지나가고 총을 든 군인들이 열을 맞춰 행진합니다. 스페인 독립 210주년을 기념해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병식이 열렸습니다. 국가의 힘을 과시하는 행사지만 베네수엘라의 경제 사정은 최악입니다. 산더미같이 쌓인 돈더미 위로 어린아이가 뛰어들어 장난치고 심지어 쓰레기통 안에도 돈다발이 흩어져 있습니다. 상인들은 돈을 딱지처럼 접어 핸드백을 만들어 팔거나 그림을 그리는 종이로 활용합니다. 베네수엘라 상황은 이른바 초인플레이션. 지난 2016년 550%였던 물가 상승률은 2017년 2600%로 치솟더니 2018년엔 169만 %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후 안정을 되찾은 게 7,300%, 3,700%입니다. 제가 들고 있는 것은 베네수엘라 화폐 볼리바르입니다. 다 합하면 40만 볼리바르. 큰돈 같지만 미국 달러로 환산하면 12.4센트, 우리 돈으로 140원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돈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 시장에선 대부분 미국 달러만 씁니다. How much is it? How much? 너네요? 이만큼 물고기가 12달러잖아요. 12달러. 마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렇게 결제를 하면 달러하고 볼리바르 같이 나옵니다. 우리 돈 2만 원, 18달러로 장을 봤는데 베네수엘라 돈으로 따지면 5,900만 볼리바르에 달합니다. 새 돈을 찍어낼 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자 베네수엘라 정부는 다음 달 화폐 단위에서 0을 6개나 빼는 100만 대 1 화폐 개혁에 나섭니다. 쉽게 말해 100만 원이 1원이 되는 겁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자원부국 베네수엘라는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국제유가는 최근 몇 년간 떨어지는데도 좌파 정권은 무상 토지 등 포퓰리즘 정책을 일삼았고 국가 재정이 바닥나자 화폐를 무한정 찍어냈습니다. Procurar llevar a la prosperidad social y económica a nuestro pueblo y construir el socialismo del siglo XXI como fue el mandato de nuestro comandante Chávez. 정부 정책 탓에 기업들은 근로자들이 일을 안 해도 월급을 줘야 합니다. 기본급은 정말 한 3달러? 일을 하지 않아도 코로나에서 일을 못 나와도 월급을 계속 주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저는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30%는 인접국가로 떠나버렸고 남은 인구의 90%는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식당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구를 자꾸 빼가가지고 페이스북 이런 데 올려서 팔고요. 또 뭐를 하냐면 전선을 끊어가요. 전화선 이런 거 빼가고 안테나 같은 거 빼가고 그래서 전선 끊다가 죽은 사람도 많아요. 감전돼가지고. 땅속에 원유는 묻혀 있지만 국유화된 석유 회사의 생산성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석유 산업이라는 것이 재투자가 필요한데 미국의 경제 제재까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로서는 경제난을 극복할 수 있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거죠. 석유에 의존하다 성장이 멈춰버린 경제. 퍼주기가 일상이 돼버린 무상복지는 베네수엘라 화폐를 가치 없는 마천루로 만들었습니다. 세계를 보다 강인합니다. 한쪽은 물난리가 나고요. 한쪽은 폭염입니다. 극과 극의 기후 재난이 중국을 갈라놨습니다. 대륙이 큰 만큼 그 정도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베이징 사공성관 특파원입니다. 불어난 양쯔강물에 정박해 있던 배들이 떠내려갑니다. 댐 수문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물이 넘쳐 폭포가 생겼습니다. 거센 물줄기에 휩쓸려 추락한 배들은 물보라 속에서 잔해만 겨우 보입니다. 受强降雨的影响，衢江等流域部分中小河流已发生超警超暴洪水。 중국 남서부에서는 시간당 최고 200mm의 폭우로 지반이 무너져 산사태가 발생했고 저수지와 도심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이번 주말에만 쓰촨성에서는 12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이미 폭우 피해가 상당하지만 올해 강수량은 예년보다 최대 50%나 많을 것이라는 예보도 나왔습니다. 지난해 한 달 반 넘게 이어진 폭우로 산샤댐 붕괴 위기를 겪었던 중국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륙 중부를 강타한 비구름이 수도 베이징으로 북상하면서 내일 초중고등학교의 등교가 모두 중단됐습니다. 건조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 베이징도 최근 비가 많이 내리면서 이렇게 도심 내 하천 수위가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일부 내륙 지역에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국 북서내륙 신장의 한낮 기온은 45도를 뛰어넘었고 투르판 지역의 온도계는 47도를 가리켰습니다. 폭우와 폭염, 정반대의 기상현상이 이어지면서 중국에서도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무더운 여름밤 최고 시속 270km로 어둠 속을 질주하는 레이싱 경기가 열렸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서킷에서 차량들이 굉음을 내며 출발합니다. 1년에 단 한 번 열리는 야간 경주. 바퀴에서 튀는 불꽃은 더 생생하게 보입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야간 라운드가 열리는 슈퍼레이스입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레이스가 펼쳐져 변수가 많습니다. 밤이라도 선수들은 최고 시속 270km까지 달립니다. 조명과 차량 전조 등에만 의지해야 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아찔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선을 1위로 통과한 김종겸은 결승에서도 거침없었습니다. 네 번째 바퀴부터 선두로 올라선 뒤 큐어를 허용하지 않고 1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종합 우승에 도전하는 김종겸은 첫 야간 레이스 우승과 함께 예선과 결승 모두 1위를 뜻하는 폴투윈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경기 오기 전부터 자신감이 아주 충만했어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팀원들, 그리고 우리 스폰서 여러분들 다 보고 싶어요. 차 안에서 너무 어둡고 혼자 막 슈퍼레이스의 다음 라운드는 다음 달 22일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 오늘이 여름 삼복더위 중 첫 번째인 초복인데요. 전국이 30도를 훌쩍 넘어서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2도가량 더 오르겠고요. 습도가 90%를 넘겨서 체감온도 더 높겠습니다. 서울이 32도, 대전과 광주 33도, 대구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한편 내일도 소나기가 지납니다. 5mm 오는 곳부터 40mm가량 오는 곳까지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크겠고요. 경남 마산과 제주 성산포엔 내일도 침수 위험이 있겠습니다. 화요일과 금요일에도 소나기가 오겠고요. 앞으로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서 더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밤 9시부터는 채널A 특별기획 대선 후보를 말한다가 2시간 동안 생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